이어서 인사이드 스토리가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이드 스토리 유진영입니다. 세브너스 희재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중동 이야기가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죠? 네, 맞아요. 이란 전쟁, 이스라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아니, 솔직히 이름만 들으면 좀 무섭긴 하지만 멀게 느껴지거든요.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아마 많은 분들이 희재 씨와 같은 생각이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중동은 우리가 쓰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해 오는 곳이고 또 수많은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고 보면 굉장히 가까운데 저희가 모르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미처 모르던 부분을 제대로 채워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희재 씨 소개 부탁해요. 익숙하지만 낯선 땅, 오해와 편견에 쌓여 있던 중동. 우리가 몰랐던 중동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줄 분이 여기 있습니다. 깊이 있는 통찰을 전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이슬람 문화 전문가 이희수 교수. 갈등을 넘어 화합과 평화의 가치를 전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문화 인류 학자. 오랜 세월 이어진 삶의 지혜와 우리가 몰랐던 거대 문명의 숨겨진 이야기.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뜨게 할 이희수 교수의 대항해. 지금 그 문이 열립니다. 네, 이희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너무 반갑네요. 누구보다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동 전쟁으로 여기저기 지금 워낙 강의도 많이 하시는데 방송도 하시고 어떻게 좀 지내고 계신가요? 뭐 좋은 일로 불려다녀야 되는데 맨날 이게 갈등과 전쟁, 고통스러운 사람의 현장에 그 목소리를 전해야 되는 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또 이게 지구촌 4분의 1에 해당되는 세계 최대 단일 문화권에 비하면 전공자들이 깊게 제한돼 있어서 뭐 이렇게 그야말로 방송 매체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여러 후배들이 열심히 맡고 있지만 저도 가끔 필요할 때 나가서 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지금 벌어지고 있는 중동 전쟁, 그 누구보다도 교수님 면밀하게 살펴보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전쟁의 본질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이제 중동에 석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석유를 미국이 가장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석유라는 절대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뭐 중동에 깊숙이 개입해 왔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70여 년 동안. 근데 미국은 세계 최대 에너지 생산국, 백공국, 수출국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석유가 필요 없는 이제 미국은 중동을 떠나려고 하죠. 그 떠나려고 하는 공백에 새로운 패권 경쟁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걸 이스라엘이 미국이 떠난 그 중동에서 새로운 패권 국가가 되고 싶어 하는데, 왜냐하면은 아랍은 중동은 25개 나라인데 24개가 적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도 핵을 지금 가지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핵을 가진 이란은 이스라엘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이 47년 동안 이란은 성직자가 정치 권력을 독점하는 독특한 신정체제로 너무나 시민들의 인권과 어떤 자유로운 표현을 억눌려 왔단 말이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민생 시위가 일어나서 정권이 굉장히 위협에 빠졌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이란이 핵을 가지면 위협을 느끼고 있던 차에 내부적으로 정권이 약해되니까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와 미국의 트럼프가 이 기회에 잠재적인 적을 약화시키거나 좀 괴멸시켜야겠다. 이것이 아마 전쟁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막상 두고 오니까 이란이 이건 가만히 있는 나라를 침공한 것은 명백히 국제법의 위반이고 또 그 직전에
우리가 평화적인 핵 해결을 하겠다고 협상 중이었는데 협상 중에 공격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 오히려 반체제 시위가 잠재워지고 이란 국민들이 똘똘 뭉치게 되는 역효과를 가져온 거죠. 이게 이제 전쟁이 장기화되는 이유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호르무즈해역 봉쇄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에너지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이제 뉴스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거든요. 어떤 영향을 좀 받는지 좀 짚어주신다면요. 대부분 80% 이상의 원유를 중동에서 수입하고 네. 바로 가장 핵심적인 물량이 바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다면 바로 우리 생존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그 석유뿐만 아니라 또 LNG도 거기서 들어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석유 산업에 기반을 해서 우리 경제가 지금까지 견뎌왔고 또 석유를 이용한 수많은 이제 화학 제품들이 또 가공해서 수출을 하는 효자 품목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중동의 석유에 우리가 전적으로 의존하고 이 호르무즈 문제는 우리 생존과도 직결되는 그 남은 문제가 아닌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원유 이제 공급에도 좀 차질이 생기고 또 미국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에게 파병 요청도 했고 굉장히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좀 위기인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우리가 안보적으로는 미국이 가깝고 한미동맹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잖아요. 동시에 이란은 우리에게도 또 다른 문화적 또 역사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쿠시나메라고 하는 서사시가 발견돼서 우리 학계가 깜짝 놀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나라니까 그 중간에서 굉장히 합리적인 어떤 외교적 선택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파병한다는 것은 어차피 이란에도 우리가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대사관이 나가 있기 때문에 일종의 우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미국이 이란을 악의 축으로 보고 제재를 하지만 이거는 유엔 안보리나 어떤 국제법에 따른 제재가 아니고 미국 일방적 제재이기 때문에 한미 동맹의 축과는 별도로 이란을 정교하게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 전쟁의 틈바구니에서 군대를 보내거나 파병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 같고요. 그러나 또 우리가 국제사회의 어떤 책임 있는 일원으로 호르무즈 해협은 봉쇄돼서는 안 되고 또 우리 경제 직격탄을 맞기 때문에 정말 큰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비축류도 제한이 있고 하니까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정말 한 달을 넘기지 않고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그 많은 전문가들이 1차, 2차 오일 쇼크를 합한 것보다 더 큰 글로벌 경제 위기가 온다는 경고를 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철저히 위기 관리 능력을 일상으로 해난 것은 당연하겠지만 또 이란이 또 선별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시켜 주니까 이제 미국과도 협력함과 동시에 이란과도 별도의 다이렉트 핫라인을 구축해서 이미 묶여있는 우리 유조선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외교적 노력도 이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다른 곳에서도 에너지를 확보하는 이런 원유 다변화도 어떤 국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이제 고민해야 되겠죠. 매일매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할지가 진짜 온 세계의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이제 막 확전이 되는 것 같다가 또 며칠 전에는 다시 또 뭔가 종전이 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하고요. 교수님이 지금 이 사태를 바라보시면서 이번 전쟁 어떻게 될지 좀 예측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흔히 우리끼리 말로 트럼프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네. 그건 다시 말하면 미국이 처음부터 예상했던 방향으로 이 전쟁이 전혀 흘러가고 있지 않다는 반증입니다. 생각보다는 이란이 너무 견고하고 왜냐하면 이번에 전쟁했던 게 세 번째거든요. 2015년에 이제 미국과 이란이 국제사회 핵 협정을 합의했는데 바로 트럼프가 그걸 파기해버렸고 작년 6월에도 이제 오만이 중재하면서 핵 협상을 타결 직전까지 갔는데 바로 그 이튿날 이란을 공격하면서 그걸 파기시켰고 이번에도 제네바에서 핵 협상이 이루어지고 3월 2일 날 비엔나에서 마지막 테크니컬 이슈를 가지고 합의에 도달할 거라고 예상되어 왔는데 바로 협상 다다음 날 또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란은 미국을 믿을 수 없다는 그런 하나의 트라우마 때문에 철저히 준비를 해온 것 같습니다. 아마 물밑에서는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은 미국의 어떤 명시적인 사과나 재발 방지를 약속받지 않고서는
또 다른 이런 약속 어김이 있을 거라고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쉽게 협상에 응해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중동 상황을 좀 짚어봤다면 좀 거슬러 올라가서 교수님께서 어떻게 이 중동 전문가가 되셨는지 지금에 이르게 되셨는지 아니 공부하실 당시에는 더 낯선 나라였을 텐데 어떻게 중동 문화, 이슬람 문화 공부하게 되셨는지 그 계기가 좀 궁금해지거든요. 지금 석유 위기하고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오. 1970년대 초기에 1차 이제 오일 쇼크가 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중동을 정말 악마화하고 정말 이슬람 문화나 중동이나 아랍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팽배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대학생으로서 왜 우리 사회는 온통 악마화할까? 그래서 정말 이런 이제 석유나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아닌 그 사회의 문화나 그 어떤 종교나 삶에 대한 공부를 좀 해야겠다. 뭐 이것이 그 중동을 공부하게 됐던 자극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똑똑한 나의 천재 동기생들하고 똑같은 분야에서 경쟁하면 좀 불리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들이 하지 않는 분야,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지만 소외된 분야를 해야 경쟁력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정말 공부 잘하는 내 친구들이 미국 유학 가는 비행기를 탈 때 저는 정반대편 비행기를 타고 이스탄불로 날아갔습니다. 그게 제 운명을 바꿨고요. 정말 너무 용기 있는 결단을 맞아요. 내리신 것 같습니다. 이스탄불 대학교 최초로 한국 유학생이셨다고 들었습니다. 처음에 튀르키예에 도착하셨을 때 가장 당황스러웠던 순간은 어떤 순간이었나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인터넷도 없을 때고 예. 600만 이스탄불 인구 중에 한국 교민이 한 명도 없을 때고요. 와, 그때는 진짜. 우리나라 대사관도 없을 때입니다. 그 사전에 접촉할 사람도 없었고 이제 짐 들고 공항에 내려서 그 이제 비는 부슬부슬 내리는데 어디로 가야 되지? 정말 여기서 잘못하면 그야말로 국제 미아가 되겠구나. 네. 뭐 그런 생각을 정말 그런데 그 옆에 그 서투른 터키 말로 영어를 섞어서 물었을 때 어떤 한 사람도 좀 외면하지 않고요. 직접 가르쳐주고 네.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면 너는 나의 마이 브라더다. 그래서 뭐 자기 일처럼 앞장서서 이제 챙겨주고 정말 행복하고 보람 있고 좋은 친구들과 이제 멋있는 삶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또 듣기로 그 화장실 에피소드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어떤 에피소드인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면요. 문화적 차이겠죠. 네. 이스탄불만 대학만 해도 1453년에 설립된 대학이니까 건물도 따라서 낡았겠죠. 5층 건물인데 그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1층부터 5층까지 그 넓은 학교 건물을 다 돌아보아도 화장실이 없는 겁니다. 오. 그래서 야 이게 옛날 건물이 돼서 화장실이 없는가 보다. 그래서 이제 30분 거리에 있는 집에 가서 이걸 보고 다시 이제 학교 오는 생활을 한 학기 이상 했는데요. 어머, 네. 이 문화 코드가 있는 겁니다. 네. 그 방 앞에는 호스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제 100호가 이게 화장실 표시입니다. 숫자 100. 예, 숫자 어, 100인데 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제 교차변식이 아니고 이제 앉아서 이렇게 용변을 보기 때문에 발 닿는 양쪽 동그란 게 있거든요. 거기 동그라미 두 개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어느 건물에 가서 공공으로 돼 있거나 100이 돼 있으면 옛날 건물에는 그게 화장실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를 깨치는데 6개월 이상이 걸렸던 거죠. 아니 6개월 동안 화장실을 댁으로 왔다 갔다 저는 중간에 화장실 그냥 집으로 안 가고 그냥 한국 집으로 다시 돌아갔을 것 같은데 대단하십니다. 그거를 왔다 갔다 와, 정말 온몸으로 그 문화적 차이를 경험하신 거잖아요.